자, 86페이지 보시면 그 19번 테마가 이제 양벌 규정이 있는데 그 양벌 규정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 왼쪽 보조단에 보면 용어 정립 참조해 가지고 33번 그 용어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에 대한 좀 언급을 좀 잠깐 드릴 건데 그 오른쪽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지읒 있잖아요. 지읒. 예, 지읒에 뭐라고 했냐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냐면 1년 1천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그 단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뭐 하지 않는답니까?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예, 그럼 이거를 우리가 6자로 줄여서 무슨 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해요. 반의사 불벌죄.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고 그러는데 보조단에다 하나 좀 그림을 좀 하나 그려 놓도록 할게요. 예. 반의사 불벌죄 하고요. 요거 하고 친고죄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친고죄라고 쓴 겁니다. 친고죄. 친고죄 이렇게. 예, 자, 반의사 불벌죄는 그림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래프인데 일정한 선을 넘으면 이제 처벌이 되는 그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선을 넘으면 처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 죄가 아닌 걸로 바뀌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친고죄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뭐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면 죄가 되는데 원래 친고죄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조건을 만나면 죄가 되는 죄. 이거를 친고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의 차이는 뭔가를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업무상 비밀을 뭐한 자? 누설한 자. 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설한 거 자체가 죄이죠. 그죠? 예,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을 만났냐면 이 조건을 만난 거예요.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반대 의사가 있는 거죠. 반대 의사가 있으면 뭐가 아닌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죄가 아닌 걸로.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비밀을 누설을 했는데 그 비밀 누설 당한 피해자가 아주 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제 반응했냐면 엄마다 보면 뭐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뭘 처벌까지 해. 그냥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만약에 해주면 뭐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아닌 걸로 바뀌어. 죄가 아닌 걸로 바뀌는 죄. 이거를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 자, 그러면 생각을 잘하고 답변하셔야 돼. 어렵습니다. 비밀을 누설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처벌해요?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 처벌. 자, 피해를 본 사람이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 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럼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아무 의사도 밝히고 있지 않아. 그 비밀 누설 당한 사람이. 처벌? 아니 그림을 잘 보시라니까. 그림.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 지금 최초에 비밀을 누설했어. 피해가 생겼어. 그럼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피해 당한 사람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처벌하라는 둥, 하지 말라는 둥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처벌한다라고 해야지. 왜요?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예, 그럼 뭐 하는 게 맞아요? 처벌하는 게 맞아. 그러면 언제 처벌하지 않는데?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뭐 하지 말라고?
처벌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친고죄는 뭔가 봅시다. 친고죄는 가령 명예훼손죄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친고죄에 들어가는데,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내가 뭐 명예가 어디 있겠어, 그냥 나 훼손돼도 괜찮아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러면 벌한다,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자, 왜 벌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막 날뛰는 거야. 이건 길길이 날뛰고, 내가 명예가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왜 내 명예를 훼손해?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 사람을 뭐 해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처벌해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고소한다고 얘기하죠. 고소. 고소하면 죄가 되는 거. 그거를 무슨 죄? 친고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얘하고 얘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네요. 예. 이거를 우리 민법 개념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이건 조건이, 즉 죄가 원래 성립이 됐다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 죄가 아닌 걸로 바뀌어 버리죠. 예, 이거는 우리 정지 조건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야 돼? 해제 조건. 이미 조건이 충족돼 있다가 아닌 걸로 바뀌니까 이걸 우리 무슨 범죄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해제 조건부 범죄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원래 아닌 건데 뭐가 있으면, 고소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죄가 되는 거. 그럼 이거는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 예.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개념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밀을 누설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자, 다시 비밀을 누설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요.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하는 게 맞다고요. 하는 게 맞다. 예. 그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반의사 불벌죄 요것만 좀 알고 계시고, 요거는 비교하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요건 중요합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의 의사가 있을 때만 처벌한다. OX. 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을 때만 처벌한다. OX. X라고 하셔야지. 그렇죠? 네,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해야 돼요. 네, 언제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반대 의사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5회 본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테마에 이제 양벌 규정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임 관계에서 뭐 얼핏 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본문 내용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8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88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박스에 보면 제50조 있죠? 우리 중개사법 제50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50조 양벌규정.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48조는 보조단에 보니까 3년 2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49조는 보조단에 보면 1년 1천이라고 되어 있죠.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계공에 대하여도, 여기서 그자가 있잖아요. 그자. 그 그자의 의미는 뭘까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계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공 앞에 들어간 그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 어떤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런 뜻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줄. 그 행위자라고 해서 그는 뭐예요? 3년 2천이나 1년 1천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을 그 행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계공에 대하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 그 행위자를 고용한이라는 뜻이야. 거기서 말하는 건. 예, 그러니까 그 행위자를 고용한 계공에 대하여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그자의 의미는 그 행위자를 고용한 계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계공에 대하여도 네 번째 줄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과한대요? 벌금형을 과한다.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리고 별표도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럼 정리하면 계공은 고용인 때문에 무슨형은 받을 수 있어요. 벌금형. 예, 근데 무슨형은 받지 않고
징역형은 받지 않고 일단 그거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개공이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는 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개공 입장에서 억울하죠. 예,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어요. 면책 규정. 그 다만 면책 규정이나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책임 우리 잠깐 배워봤죠, 그죠? 책임에는 몇 가지 책임이 있다 그랬죠? 책임.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해가 사람 치우고 그러면 우리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자 민사, 그 다음에 형사, 행정상 이렇게 책임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 책임에 민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무과실. 그러니까 개공의 책임에 무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에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면책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개공이 잘못을 안 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이 말이에요. 면책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개공이 형사상 책임을 또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실 책임 뭐 있기도 하지만 그 면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면책 있다 이 말이에요. 면책은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는 거죠? 지금 금방 우리 답변하신 거 보면 포인트만 요약해 보면 개공에 대한 뭐를 게을리하지 아니한데 네? 주의감독. 네, 그 주의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면책된다. 예, 그래서 이 면책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형사에만 뭐가 있다는 거, 면책, 예, 책임을 면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행정상도 면책은 없습니다. 예. 면책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책임을 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공한테 형사에서만 면책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뭐를 제대로 했을 때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이 있다. 네, 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0번 테마에 보니까 이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각종 위원회는 이제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죠. 90페이지 가 보시면 법령상 위원회 비교해 가지고요.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최근에 신설된 위원회인데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재작년에 처음 신설됐는데 신설된 첫 해 한 문제 나왔었고요. 왼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역시 작년에 신설됐는데 이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책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나온 위원회예요. 본 시험에. 근데 반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공법에는 위원회가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공법에 나오는 위원회를 아마 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뭐 그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건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위원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 제목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 자, 무슨 위원회하고 무슨 위원회가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밖에 없으니까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작년 전까지 공인중개사 제도가 잘 굴러왔어요? 아니면 잘 못 굴러왔어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잘 굴러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두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둘 수도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격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안 둬도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런 뜻이고요. 반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요, 이거를 그동안에 안 뒀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거를 처음에 이제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협회장들 계속해서 뭐 했다 그랬죠? 왜 협회장들이 계속해서 구속됐을 것 같아요? 개인 비리. 자, 어떤 개인 비리? 뭐 대표적인 비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법인카드를 준 거야. 협회에서 한도 10억짜리 카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막 써도 돼.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응? 아, 그거 가지고 집 사면 딱 걸리니까 집은 안 샀을 것 같고, 집은 안 사고, 차 같은 거 괜찮아. 차, 뭐 골프장 회원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골프장 회원권 2장씩 사고, 예, 뭐 여기 용인에 하나, 뭐 지방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예,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법인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10억 정도 써도 되는 법인카드가 있다.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예? 술 먹겠지 뭐 술. 예, 술 먹고 또 콘도 회원권도 사고 또 집에 애들이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도 사주고. 그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피자를 그렇게 많이 사줬더라고 구속된 협회장들이. 예. 근데 한 번 피자 사줄 때마다 막 30만 원씩 사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예. 근데 그거를 피자도 뭐 한 달에 10번씩 사주고. 그러니까 피자 값만 300만 원, 막 40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한 거야. 그 집 애들은 무슨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다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횡령하고 해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행 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공제 사업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감독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꼭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둔다. 둔다에 채색해 주시고 이 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어야 한다란 말이에요. 필수기구야. 그래서 안 두면 안 되고 둔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이건 없어도 잘 굴러왔으니까. 근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가 지금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감독기구가. 그래서 이거는 둔다는 거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설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내에 둘 수 있고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누구를 감독하는 거죠? 누구를 감독하는 게 우리 그 공제사업운영위원회요. 협회를 감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내부에다가 둬야 협회를 잘 감독하겠어요. 협회 내부에 두어야 협회를 잘 감독하겠죠, 그죠? 그래서 협회 내부에 설치하는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설치 목적은 공제사업운용위원회 쪽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의 감독. 거기 감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공제사업운용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슨 기능한다? 감독. 감독기구다. 그다음에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거기도 우리 숫자에다가만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숫자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지금 당장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19명 이내. 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무엇 감안해 가지고 구성하래요. 성별 감안. 연결해서 같이 채색해 주십시오. 자, 뭔가 좀 재밌지 않나요? 거기 1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뭐를 감안하래? 성별. 이제 성별을 감안해라라는 말이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이런 거 제가 뭐 법 공부를 오래 했지만 이런 표현은 보는이 처음 보는 거예요. 보는이 처음 보야. 위원회를 만들 때 뭐를 감안하래? 성별을 감안하라는 거. 성별을 감안해. 그러면 왜 성별을 감안하라는지 이해되시죠? 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로만 다 구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이렇게 감독하고 뭘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데 누구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 유리한 쪽. 그다음에 여자들만 위원회만 다 만들면 또 어떤 문제 생겨요. 여자들 쪽으로 이렇게 또 유리한 쪽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구성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새겨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5급 공무원 그 임용 그 결과 보니까 5급 공무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옛날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과거 장원급제 뭐 이런 거 급제한 거죠. 이렇게 뭐 쓰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잊어버렸네. 아무튼 그거 쓰고 아무튼 뭐 말 타고 고향 내려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또가 막 마중 나오고 뭐 그러는 게 이제 5급 공무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5급 공무원인데 이 5급 공무원을 20명을 뽑는데요. 플러스 한 명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친구 한 명 뽑아가지고 21명을 뽑는데 이 20명 중에 무려 17명이 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자였다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자, 근데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지속된다고 하면 보죠. 이게 한 20년, 뭐 30년 계속 지속된다고 보죠. 그러면 우리 중앙부처에 5급 이상, 5급 이상의 그 성은 다 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자가 대부분 다 차지하겠지. 왜냐면 5급으로 들어가는 남자가 3명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경쟁이 안 돼요. 5급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뭐 1급, 2급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자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한, 심각한. 그 중앙행정기관의 5급이면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인데 태반이 다 여자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할 때 누가 유리한 쪽으로 다 하겠어요. 여자 유리하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법에다가 뭐를 감안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별을 감안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결과로 이제 들고 있는데,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이 5급 공무원의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일단 여자들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좋겠죠? 여자들이 아무튼 이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하려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된 애들이 평균 연령이 27세예요. 5급 공무원 되는 애들이. 그럼 보통 한 21, 2살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 5 정도 돼가지고 이제 뭐 붙거나 아니면 한두 번 더 해가지고 이제 합격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때 여자애들은 계속해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남자애들은 어디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가서 이제 머리가 썩고 와야 되잖아. 그죠? 머리가 완전히 썩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제대군인 이제 그 가산점 주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답니다. 제대군인한테 가산점 주는 거, 공무원 임용하는 거에다가 전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는데 20% 극렬 여성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이도 아니고 3점 뭐 3점 더 주자, 뭐 이렇게 이제 그 맞은 거에 3점 더 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주면 뭐 이건 뭐 위헌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여성부를 비롯해서 이제 극렬 여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역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면 10명, 10명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뭐 10명, 10명. 그렇다고 뭐 남자를 10명 뽑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10명, 10명. 아니면 뭐 10명 아니면 11명, 9명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성에 관계없이 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관계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닌, 이건 원사이드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만들어지는 최근의 어떤 법률 규정들을 보면 이 표현들이 가끔 들어가요. 뭐를 감안해서? 성별을 감안해.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별을 감안하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성별을 감안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예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하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뭐 한답니까? 호선한답니다. 거기도 한번 채색해 주시고. 여러분, 그 호선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호가 이제 상호 이런 뜻이에요. 상호 간에. 그리고 선은 뭐한 뜻이에요? 선출한다. 그럼 말을 붙이면 이런 말이 되겠네. 상호 간에 뭐 한다? 선출한다. 그걸 뭐 한다고 얘기해요? 호선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요?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 제1차관에다가는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거에다가는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면 당연직이라고 한번 적을게요. 당연직. 당연직. 그러면 국토부 제1차관직에 있는 사람은 무슨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위원회 임기가 둘 다 2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 임기 2년에다 둘 다 채색해 주시고, 어떤 위원회든지 어느 과목, 우리 저 공시법에서도 위원회가 이제 몇 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회 임기가 다 중요해요. 그거 출제를 되게 선호하니까 알고 계시는데, 우리 과목에는 둘 다 위원회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
2년, 2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O 아니면 X? 못 들으셨죠? 못 들으신 것 같아. 자, 천천히 다시 드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O 아니면 X? X. 자, 왜 X? 위원장의 임기는 없어요. 위원장의 임기는 없고요. 누구의 임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만 2년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관에 있는 사람이 2년 동안 넌 무조건 차관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관은 뭐 일주일 사이에도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또 일 잘하면 10년도 가도 되고. 그래서 차관은 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다. 자, 이해되셨죠, 그거? 나머지는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장에 보면 중개 실무상 주요 이론 맛보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2장은 이제 우리 이제 실무를 이렇게 볼 거건데요. 요렇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목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법령 플러스 실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우리 처음에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법령에서 70%, 출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신 내용에서 30개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30개 정도 나온다는 뜻이고, 실무에서 몇 퍼센트 정도 출제가 되냐면 30%.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이 뒷부분까지 한 10개나 한 12개 많이 나오면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파트, 그러니까 공부를 만약에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몇 시간, 어디에다가 몇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하는 거예요. 법령에다가 7시간. 그러면 여기다가 3시간 이런 식으로 할애를 하셔야 정확하게 공부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70% 나오는 건 30문제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뭐 이제 28개에서 32개 사이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모두 득점하셔야 돼. 모두 득점. 모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틀릴 게 없다 말이에요. 여기서는 몇 개 이내로 틀리실 거냐면 4개 이내로 틀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몇 개? 4개 이렇게. 여기서는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 법령에서는 다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전략을 갖고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는 거. 법령. 법령 파트는 특히 틀릴 만한 게 없어요. 틀릴 만한 게 없으니까 다 맞추실 수 있도록 하고, 실무에서는 뭐 한두 개, 두세 개 뭐 정도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장이 이제 중개 실무의 주요 이론 맛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개 실무라고 하는 건지 뭐냐면, 물건을 하나를 이제 여러분 처음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접수해가지고 그 물건을 뭐 해주는 과정, 팔아주는 과정.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중개 실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 실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과목, 여러 가지 이제 법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일단 1번에 보니까 실무에서 시작은 뭐냐면 물건을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조사 확인.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 보셔야 돼. 조사 확인을 왜 하죠? 조사 확인하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배우신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리는 거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물건의 조사 확인을 왜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취득 의뢰인에게 뭐 하려고? 확인 설명.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조사 확인을 왜 한다고요? 확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조사 확인을 왜 한다고요?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그냥 할 수 없죠. 뭘 하고 해야 돼? 조사 확인을 해야지. 조사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하고요. 그러면 우리 제목 옆에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사 확인 옆으로 화살표 하신 다음에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뭐 하는 거죠? 확인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럼 확인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면 손님이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중개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사 확인에서부터 중개 완성까지가 하나의 어떤 일렬적인 어떤 그 절차야. 이렇게 하나의 그 절차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물건 하나 여러분 받았어 오늘.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조사해야지. 예. 일단 조사하고 손님 나타나면 그 손님한테 내가 조사한 내용을 사실대로 뭐 하고요?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을 잘하면 손님이 뭐 한다고 할 거예요? 내가 산다고 하겠지. 그럼 그게 이제 중개 완성이 되는 거고 두 가지 서면을 써주면 되겠지. 무슨 서랑 무슨 서 써주면 되겠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런 거 써주면 이제 중개 실무가 전체 끝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의 전 과정은 요 과정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개 실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개 실무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개 실무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개론 우리가 왜 배우나요? 학개론. 물론 뭐 학개론이 이제 우리 시험의 한 과목이니까 배우기도 하지.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 이렇게 들어볼게요. 왜 학개론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과목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어도 되는 과목을. 우리 학개론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삐지니까. 그럼 다시 안 넣어도 되는 과목을 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넣었을까요? 학개론은 사실은 학문이라서 사실은 안 넣어도 되거든요. 부동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응? 그거를 뭐 개공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 개공들이 수요 공급을 어떻게 책임져? 그거는 나라에서 책임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수요 공급을 배우긴 하지만 웃기는 얘기들이지. 우리가 수요 공급을 배워서 뭐 할 거야? 예,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근데 학개론을 배운 가장 필요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배울까요? 응? 경제 흐름도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라니까. 뭐 그 경제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여러분 그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감정평가 있죠.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감정평가. 왜냐하면 물건을 조사할 때 기초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요? 개공이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라 그래요. 이 예정 금액이 먼저 나와야 돼. 이 정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민법은 왜 배울까요? 민법. 그 방대한 민법을 왜 배우는 거야? 응? 우리가 이제 조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뭐부터 나오네? 등기부부터 나오네. 예. 그러면 등기부를 봤더니 막 이상한 외계어들이 써 있는 거예요. 뭐 외계어들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걸 알아야 한번 독해를 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권리 같은 거 파악하기 위해서 민법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럼 공시법은 왜 배워요? 공시법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 게 딱 두 개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게 뭐하고 뭐 배워요? 등기하고 대장 배우잖아. 그지? 예, 등기 배우고 대장. 그렇죠? 대장 배우죠? 예. 뭐 토지 대장, 뭐 임야 대장 이런 거 대장 같은 거 배우잖아. 이거 배우려고 이거 우리 독해하려고 공시법을 배우는 거지. 그럼 세법은 왜 배워요? 응? 세법은 설명해 줘야지. 뭘 설명해요? 손님한테 당신 이거 취득하면 얼마 세금 내셔야 됩니다. 세금 이거 안내해 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은 관심이 있죠. 아주 많은. 그러니까 우리 개공이 세무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세무사 정도까지는 돼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세목을 계략 얼마까지는 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세무사를 통해서 산출해 봤더니 한 10만 원, 100만 원 단위 정도까지 근사치로 맞춰줘야 돼. 예. 근데 막 우리 개공이 산출한 거하고 세무사가 산출하고 막 억 단위로 차이 나고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죠. 예? 신뢰할 수 없잖아. 세율 자체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법 배우는 거예요. 달리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문제의 공법은 왜 배우는 거예요? 응? 문제의 공법. 예? 문제의 공법은 왜 배우냐면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 공법에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두 가지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법이랑 무슨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니, 공법 안에서 6개 법 중에서 제가 2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예? 맨 첫 번째 배우는 국토법. 예. 그 국토법은 땅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근데 지금 들어온 물건이 땅이에요. 토지라고. 그러면 토지를 읽을 때
용도 지역 정도는 알아야 뭐 설명을 하던 조사를 하던 할 거 아니에요.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야? 국토회계임이 이용하라는 법률이지. 땅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중개를 해?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법이 중요하겠어? 공법에서 건축법. 건축법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건물에 대해서. 그럼 딱 두 개지 뭐. 땅 아니면 건물. 그죠? 예, 그러니까 건축물.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법은 별거 없어. 이거 두 개만 잘하면 합격이야. 예. 예? 여기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이제 중개사법에서 커버하면 되니까 점수로 따지면. 예. 근데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실무에 나가서도 안 된다고. 왜 안 되겠어요? 이거를 모르면 설명도 못하고 중개도 못하고 그럼 그걸 누가 어떤 계공이 여러분들하고 공동 중개를 하고 어떤 계공이 여러분을 소공으로 취업시키고 그러겠어요. 면접 같은 것도 하거든요. 면접 같은 것도 하는데 물어볼 때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중심상업지구 건폐율 몇 %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형제가 몇 명이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이거는 이 업무의 특성은. 예. 근데 뭐 집안에 형제가 몇 명, 이거 물어보겠지? 천만에 그걸 왜 물어봐? 예, 그거 안 물어본다고. 결혼하셨어요? 이것도 안 물어봐. 예, 그런 거를 생각하고 중개업에 진출할 생각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이제 그 훌륭한 계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계공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는 훌륭한 계공들은 주변의 계공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뭐 물어보려고. 그럼 물어보려고 전화 많이 오면 전화하다가 고마워요 하고 끊고 그냥 그렇게만 끊겠어요? 아니면 물건도 주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그러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매일같이 뭐 물어보는데 미안하니까 물건 하나 주고 사람 하나 소개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이제 훌륭한 계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배우는 이유.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걸 배운다. 예,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등기부부터 이제 한번 볼 건데, 예, 등기부는 일단 그 공부 중에서 그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 옆에다 가로 여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고요? 권리 관계. 예, 등기부는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예. 그러면 일단 중개 대상물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 아주. 그렇죠? 예, 그걸 알고 브리핑하는 거하고 모르고 브리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알아가는 거를 등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등기부 구성해 보니까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개념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등기번호라는 건 왜 두느냐면요. 권리관에는 뭐가 있어요? 순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순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번호란을 두는 거고요. 표제부는 표시하기 위해서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표제부는 뭐 하려고? 표시. 뭘 표시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를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하면 좋겠어요? 토지를 표시할 때 소재 지번. 예. 소재 지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예. 그럼 건물을 표시할 때는요? 건물을 표시할 때 똑같아요. 소재 지번. 예, 무슨 동 몇 번지. 위지상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뭘로 바꾼다는 거냐면 지번 중심의 그 주소 제도를 뭐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 나가고 있죠, 우리가? 도로명 주소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잖아. 근데 지금 무슨 동에 몇 번지 위지상 이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요. 찾아가기가. 왜냐면 지번을 우리가 땅바닥에다 표시해 놓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건물을 붙여주면 찾아가기가 편해요? 땅바닥에다가 번호 안 써 있잖아. 근데 어디에다가 번호를 써놓으면 찾아가기가 좋아요? 건물에다가. 그걸 건물명 도로명에다가 무슨 노, 뭐 테헤란노 해가지고 뭐 17번 그러면 테헤란노의 몇 번째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17번째 건물이라는 뜻이죠, 뭐. 예,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하나 사이에 두고요. 이게 테란노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1 있으면 여기가 반대편은 몇 번이겠어? 2. 그러니까 번호가 건물 번호가. 그러니까 테란노 1번 건물이 만약에 이게 뭐 교보타워다. 예, 그러면 이 교보타워 있고 맞은편에 뭐 우리 구멍 빵빵 뚫린 건물 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테란노 17번 건물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왼쪽에서 찾아야지. 그럼 쭉 가다 보면 17번째 건물 찾아가면 금방 들어가잖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미국은 처음에 이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 위치 파악 같은 거 되게 빠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이런 거를 이제 따주니까 주니까 그것도 뭐 어떤 그 편리하게 그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라 진의 어떤 수탈의 목적으로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걸 무슨 구? 갑구. 다시요. 갑구는 뭐하고 관련된 것들?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세권, 갑구을구. 전세권, 을구. 전세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소유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야,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거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자 그럼 갑구 을구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갑구. 자 왜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은 다 뭐예요? 갑구. 자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에? 자 누구한테 받을 돈? 전세권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압류했어요. 을구로 들어가야지. 그럼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유권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우리 소유권 외에 관련된 거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넘어가시면 뒷장 넘어가셔가지고요.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및 발급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그 열람하고 발급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열람은 열람하는 거 그죠? 열람하는 거. 예. 발급은 발급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열람하고 발급은 좀 다르죠? 예.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되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 이게 열람하고 발급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93년도에 처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93년도에 이제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선배들이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등기부 좀 떼갖고 와라. 뭐 옛날에 93년도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가 발급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좀 떼갖고 와라. 뭐 또 혹은 뭐 등기부 좀 확인하고 와라. 이런 거부터 이제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이제 뭐 며칠 된 그 신입사원한테 시키거든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과가 이제 부동산과라서. 근데 이제 어느 등기소를 갔는데 이거를 발급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민원 그 등기소에 이제 이렇게 민원해주는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신청하시면 3시간 걸리니까 3시간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번호표를 주고요. 예, 그래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3시간 이후에 오래요. 근데 다시 이제 거기서 신청하고 다시 회사 들어갔다가 다시 와도 될 만한 시간이든 3시간이면 근데 되게 멀은 거예요. 저 시간이 되게 이제 아깝잖아. 그래서 확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뭐가 그 등기가 있는지 그냥 말소됐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 그럼 저는 뭐를 신청하면 좋을까요? 예? 열람을 신청하는 거예요. 열람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옛날 얘기입니다. 저 서고에 가서 등기부를 빼갖고 오는 거야. 공무원이 이렇게 서고에서 등기부를 빼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 이런 테이블이 있잖아. 이런 테이블이 쭉 연결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거를 빼내갈 수가 없고 여기 아크릴판에다가 뭐를 뚫어? 구멍 2개를 뚫는 거야. 그러니까 손 이렇게 넣게. 예, 그래갖고 이제 등기부 책자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크릴판 안에.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보이잖아. 아크릴판이니까. 그럼 내가 이제 뭐 해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야. 이 등기부 책을 이렇게. 그걸 두자로 뭐라 그래? 열람이라고 그래요. 열람은 그러면 즉시 해줄까요? 아니면 3시간 이후 해줄까? 즉시 해주는 게 열람이야.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열람하고 발급은.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람하고 발급은. 얘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급은 그거를 그 발급한 시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등기상 증명서에.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증거가.
내가 그 시간에 뭐 했다라는 게 증거할 수 있어. 등기부를 발급받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열람만 해보면 증거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증거력이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기만 했잖아. 그게 실제로 그 시간에 뭐 등기가 있었는지 말소가 됐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그런 거를 열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셔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셔야 되겠어? 아니면 발급을 해 보셔야 되겠어? 발급해야지. 그래서 그 건에 이제 물건 하나 들어오면 그 건에 관련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철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이걸 등기부를 꼭 발급받아가지고 철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등기부는 열람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발급. 몇 번 발급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3번을 발급받아야 돼. 제일 처음에 언제 발급받는 게 맞을까요? 물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 손님이 그걸 사겠대, 계약서 쓰겠대. 그러면 언제? 계약서 쓰기 직전에 한번 발급받아야지. 출력 딱 해놓으면 시간까지 다 찍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언제? 잔금 치를 때 한 번 더. 그래서 총 3번은 발급받아야 돼. 열람해놓으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뭐까지 해놓는다고요? 발급.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증거력이 있어서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각종 대장의 확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종 대장의 확인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대장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표시관계. 표시관계를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등기부는 뭐를 공시한다고요? 권리관계. 그 다음에 대장은요? 표시관계. 그럼 우리 표시라는 거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표시가 좀 중요한데 일단 소재가 있고요. 소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찍고요. 용도.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5개를 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표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를 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표시라고 합니다. 자, 소재가 뭐냐면 동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동? 무슨 리. 무슨 동? 무슨 리. 소재. 그 다음에 지번은 뭐예요? 우리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지번. 번지수하고는 좀 다르고요. 토지 번호.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모든 토지에는 지번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지번은 하나만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하나의 토지에 지번이 하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여러 개 있어야 돼? 하나.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지번을 여러 개 부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분할을 해야지. 분할을 하면 여러 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에만 해야 돼요. 자, 그럼 봐요. 소재하고 지번을 합쳐서 한번 불러볼게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 소재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재하고 지번을 합쳐서 소재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맞는 거야. 소재지하고 지번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 안 맞아? 엄격하게 따지면 안 맞는 말이야.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소재, 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 토지의 용도를 말해요. 토지의 용도 또는 토지의 종류라고 해도 되고 토지의 용도, 토지의 종류 이렇게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지목. 자, 그러면 용도는 뭐겠어요? 용도는 토지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토지에는 지목이라는 말을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용도라는 말은 뭐에다 붙여야 돼? 건물에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목과 용도는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다시 지목은 토지의 종류, 용도는 건물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 지목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 공시법 선생님이 28개. 자, 그러면 건물의 종류에도 몇 개가 있겠어요? 똑같아. 28개. 이거 28개, 이것도 28개. 그렇죠? 용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목. 바꿀 수 있지. 그걸 뭐라고 그래? 지목 변경. 이거 건축물의 용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용도 변경. 이건 어디서 배워요? 지목 변경은? 공시법에서 배워.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서 배워. 그럼 지목 변경 같은 거 할 줄 알면 되게 좋겠죠. 왜? 내가 받은 물건은 가령 뭐 답이야. 답 알죠? 답? 근데 손님이 원하는 건 전을 찾아. 그럼 뭘 바꿔야 돼? 용도를 바꿔야지. 그죠? 그럼 그거 절차를 안 내주면 손님이 상당히 실례하겠죠.
건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건물이 가령 뭐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손님이 찾는 건 1종 근린생활시설을 찾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 용도를 바꿔야지. 그러면 절차를 안내하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적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면적이야, 면적. 자, 그러면 면적은 뭐를 통해서 확인한다? 대장. 그래서 우리 면적은 측량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면적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고요? 대장. 왜 측량을 못하냐면, 측량하지 않느냐면, 개공은 측량할 기술도 없지만, 그죠? 개공이 측량한다고 해서 맞지도 않고, 그걸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면적은 뭘로 확인하면 돼? 대장.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를 통해서는 뭐를 확인하고요? 권리관계. 그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는 표시관계.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93페이지 쪽에 오시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글자 그대로 한번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걸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예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계획을 뭐 해준대? 확인해준대.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은 소유자의 계획이겠다. 아니면 국가의 계획이겠다. 당연히 국가의 계획이지. 소유자의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건 누구의 계획이야? 국가의 계획이지. 그럼 국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국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몰라도 돼?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국가가 그 토지를 도시지역으로 쓸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근데 거기다가 막 공장 같은 거 뭐 인허가 하면 절대 안 해주지. 그죠? 도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바로 국가가 확인을 해주는 거고 말하자면 그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발급은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을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에요. 이건 지자체의 사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건 누구의 사무를 지자체가 대신 해주는 거야?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현장 조사가 있는데 현장 조사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 제목 옆에다가 양갈래 한번 펼주세요. 현장 조사 제목 옆에 양갈래 해 주시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공부상 확인 불가 사항. 다른 하나는 공부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에 가요. 자, 그러면 위아래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자,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권리관계 쪽에서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권리관계. 자, 여러분 지금 물권법 배우셨죠? 물권법? 자, 우리 물권법 시간에 배우는 권리 중에서 이런 권리 있어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 있죠? 유치권,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 뭐 등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 유치권은 권리야, 담보물권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권리냐면 저당권하고 굉장히 무서운 권리예요. 근데 이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대. 그죠? 그럼 뭔가로는 공시할 거 아니에요. 뭔가 공시하겠어요. 등기가 안 되는데 뭘로 공시해 그러면? 얘는 뭔가로 공시가 되니까 권리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라는 건 뭔가 공시가 되고 있어야 그게 인정이 되어지거든요. 공시가 되지 않은 숨어져 있는 권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봐요. 그러면 이 권리는 무언가로는 공시할 거 아니야. 근데 등기는 안 된대, 참고로. 그러면 판결받은 내용 가지고 뭐 그것도 공시라고 볼 수 있는데 판결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유치권을 주장만 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 그렇죠? 점유.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라고. 그죠? 그러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돼. 권리는 뭐 되는 권리가 있고 뭐 안 되는 권리가 있네. 등기 되는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있다고 딱 두 가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되는 권리는 뭘로 확인하면 되고?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면 되죠. 예. 그러면 등기 안 되는 이런 거는 현장 확인해야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이제 점유 관계를 조사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권리들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고 아무튼 개념만 알고 계십시오. 공부로 확인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공부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 일치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자, 땅이 하나 있는데 지목이 전이에요. 전. 밭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전에다가 뭐 해야 돼? 예? 뭐 채소 같은 것도 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나무도 심고 그걸 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집을 져버린 거야. 그죠? 집을 졌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죠? 뭐가 안 맞죠? 농사지어야 될 땅에다가 집 졌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집이 불법이야. 불법 건축물이라고요. 예. 자, 그러면 공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를 공부에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 불법 건축물인데 어떻게 대장에다 넣어줘? 넣어줄 수가 없지. 대장에다 넣어준다는 건 합법화 시킨다는 거니까. 예. 그럼 이걸 대장에다 넣어줄 수 없으면 이거를 공부로 확인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지목이 전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지목이 전인데 이거는 뭐로 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농사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어때? 집을 주고 있지요. 그러면 뭐야? 공부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지 지금. 그죠? 예. 이거 있을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잖아. 다시 해볼게요. 전에다가는 뭐 하는 게 맞아요? 농사 지어야지. 근데 농사 안 짓고 뭐 하고 있대? 집 짓고 있대. 그러면 공부하고 실제가 안 맞잖아. 이거는 어디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현장에. 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목 같은 거 이런 거. 건물 같으면 실제 용도 같은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말하자면 이제 합법적인 집이라고 칩시다. 이 집이 합법적인 집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주거로 돼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에는 주거로 돼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공장이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거는 실제 용도가 뭐하고 안 맞는 거야. 공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봐서 확인하는 거 맞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현장 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게요.